안녕하세요. 강의를 맡은 금명기 교수입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그 과목의 전반적인 개념과 또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재는 창업과 경영의 이해라고 하는 학연사 교재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과 경영은 인류 역사상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류 기업인 삼성전자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사업 철학으로 인재제일, 합리주의, 사업보국을 기치로 내세워서 창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업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재로 나라의 기반을 세우고 또는 경영 철학은 창업과 경영의 역할이 얼마나 국가에 필요한 것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로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면서 창업에 대해서 우리들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고, 또한 인터넷 시대와 IT 열풍으로 연구소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던 연구원들이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창업을 한다든지, 경제적 정체기를 맞이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창업이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로 흘러가면서 창업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창업은 새롭게 기업을 설립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거기에 창업자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창업에 임해하고 창업자로서의 자세와 경영비법을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이 교재에서는 기업을 설립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 놓았고요. 이를 실체에 적용하고 운영하는데 유익한 교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재는 1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 전반부에서는 기업과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서 창업자의 가장 중요한 창업가 정신, 창업 정신과 태도를 심어주고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을 정리했고, 중반부에는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소비자의 어떤 트렌드 분석과 유망 아이템 선정, 또 비즈니스 모델 정립과 사업계획서 수립에 초점을 맞춰 실제 우리가 사업 분야의 창업 절차에 대해서 기술하였습니다. 후반부에는 창업을 한 후에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경영 강론을 저술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1장인 기업과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개별경제와 국민경제, 국민경제라고 하면 국가경제 또는 전체경제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분자 내지 세포를 우리가 개별경제라고 합니다. 개별경제는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계나 기업, 정부, 결국 보면 가계와 정부는 소비의 주체고 또 기업은 생산의 주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와 기업,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은 생산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가계는 기업에서 결국 노동력, 인력과 토지,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제공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뭘 받죠? 급여와 그 다음에 지대와 이자 등을 받습니다. 가계가 받는 많은 소득을 우리가 가계소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가계는 가계소득으로 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시 구매하게 되는 거죠. 기업과 정부는 기본적으로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본은 결국 세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은 정부의 여러 가지 세금과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정부는 기업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자금을 정부 지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업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지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정부 지원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게는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하고 결국 세금이겠죠. 정부로부터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자, 하여튼 온라인 강의상 이론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총 개념적으로 우리가 보면 일단은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은 뭐냐? 기업에서는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통틀어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개인기업의 경우는 별다른 법적인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를 등록하고 간단히 말하자면 법인보다는 설립이 까다롭지 않다는 얘기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상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 문제가 따릅니다. 자, 보통은 대개는 작은 개인기업으로 출발해서 법인기업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걸 우리가 법인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기업은 안정적인 소규모 사업에 적합하고 법인기업은 좀 더 큰 규모의 기업을 유지할 때 적합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한 가지 살펴보면 개인기업이 가진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점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법인기업은 상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개인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기업 설립이 쉽다,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매출의 극대화와 이윤 창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고 또한 이익과 손실은 기업주에게 기속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익을 독점하면 당연히 손실도 본인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무한 책임을 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비용적인 문제에서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돼서 소자본을 가진 어떤 소창업 또는 기업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 수립이나 계획 변경이 용이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개인 본인이 플랜을 짜고 계획을 하고 또 자유롭게 이렇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단점으로는 물론 이익이 모든 걸 독점하지만 부채와 손실은 또 본인이 전에 부담해야 되는 무한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기업주 개인의 사정이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기업에 말하자면 영속성, 계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결여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한계라고 보시면 결국 투자 등 자본 조달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소유와 경영의 일치라고 하는 건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주 개인의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경영 능력의 한계로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법인기업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아까 개인기업과 다르게 자본 조달이 용이하다. 그래서 결국 이제 대규모 자본 형성이 조금 원활해서 설립 후에도 일반 대중으로부터 소액을 신주 발행이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말하자면 기업 외부에서부터 투자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 받기가 용이하다. 자, 우리가 이런 투자자를 통틀어서 주주라고 합니다. 주주. 우리가 주주는 결국 투자자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의 자산과 회사의 자산이 명백히 구분되므로 투자자는 회사의 도산 시에는 본인이 투자한 금액 범위 내에서 법적인 유한 책임을 지게 되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앞에서 얘기했던 개인기업 같은 경우는 무한 책임을 지지만 지금 우리가 설립한 이 법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명확한 구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문 경영인에 의해서 기업 경영이 가능해서 말하자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소유라고 하면 아까 주주,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경영이라는 건 운영입니다. 운영의 주체. 즉 소유 경영이 분리돼서 기업 대표자가 사망하여도 기업은 영속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우리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별세를 했어도 2세, 3세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코넥스 시장, 또 유가증권 시장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대중화 또는 거대화가 가능하다. 이 얘기는 위에서 얘기했던 어떤 소유라고 할까요? 아니면 투자나 주주, 거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런 것들이 법인에 대한 공신력을 높여서 영업상 유리한 거점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설립이 좀 복잡하고 말하자면 우리 교재에서는 아직 정정이 안 됐지만 사실은 법인 설립할 때 자본금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자본으로도 요새는 1인 창조기업이라고 해서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정사항이 좀 있네요. 또한 기업 이윤이 주주의 어떤 칠자 지분에 따라서 배당, 이건 주식 배당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익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 말하자면 대표자의 어떤 독점적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개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윤에 대한 모든 것들이 개인 소유지만 여기는 개인 소유가 아니고 말하자면 회사 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서 회사, 기관이 분리돼 있어서 각기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신속한 의사결정이 말하자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개인기업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생각하면 본인이 플랜을 짜고 변경을 하고 실행에 옮기지만 사실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는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보면 우리가 주주 상호 간의 이해 관계가 대립이 돼서 마찰의 소지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 임원진을 변경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한 군데로 개인 같은 경우는 본인 생각대로 움직이지만 법인 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과 법인 재산이 구분이 돼서 대표자가 기업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법적인 이자를 받아야 되고 또 세자상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 돈을 본인이 갖다 써도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이 법인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 돈을 가지고 차용해 가고 갚지 않으면 뭐 횡령 뭐 이런 식으로 또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법상 의무가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법률상으로 좀 복잡하긴 한데 뭐 개인 기업에 비해서는 뭐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표에서는 그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상의 세제상 비교를 쭉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 그 세법에서 개인기업은 소득세법에 해당이 되고요. 법인기업은 법인세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과세기간도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2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보고 있고요. 법인기업 같은 경우는 정관위에서 회계기간을 잡습니다. 그래서 꼭 1월 1일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고 뭐 내가 뭐 3월에서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율에서는 우리가 6%에서 42% 말하자면 그 이익금에 대해서 누진세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법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10%에서 25% 또 이러한 세금이 징수가 되는데 이 국세의 10%가 주민세, 우리가 주민세는 지방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납세 기장 의무지라고 하면 세금을 내는 주소지가 되겠는데 개인기업 같은 경우는 뭐 개인기업이 어떤 주소가 되어 있는 관할 국세청이 될 거고요. 법인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법에 의한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본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편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회계처리상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실은 법인과의 어떤 고용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근로계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뭐냐? 급여, 임원보수나 상여금을 받게 되는 거죠.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이건 송급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기업의 대표는 무한 책임을 진다고 말씀드렸죠. 사업의 주체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개인기업은 급여 명세표가 없습니다. 대표이사에. 그 다음에 급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인데 그 퇴직급여는 급여를 받는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기업의 대표는 소득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퇴직금이라고 하는 건 급여를 받는 사람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도 퇴직급여 충당금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특징적으로 보면 퇴직금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 1년 이상 근속했을 때에 지급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연자산의 종류. 법인세법에서 법인의 이연자산을 6가지로 인정을 해주는데 창업비, 그 다음에 초도 개업비, 또 R&D 연구개발비, 사용수익에 대한 어떤 기부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채 발행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이제 이연이 되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에 개인기업의 이연자산을 3가지 개업비, 연구개발비, 기부금 뭐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계상의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법에 의해서 대선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을 소비 대차계획에 의한, 말하자면 빌려준 돈, 대여금이나 미수금, 못 받은 돈을 포함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사업과 관련된 채권만 이렇게 대선충당금 계정으로 설정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지 않은 이런 투자자산이나 유형자산 처분 미수금은 대선충당금을 설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차 회계처리상의 차이는 출자금의 자금 인출에 대한 인정이자 입금 산입하고요.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로 인한 생산 설비의 어떤 폐기 손실, 이것도 송금 산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자산 상각 부인액 송금 산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송금 불산입, 부인 규정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상각 충당금 설정에 있어서 회계처리상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경영, 그 중에서 경영학이라고 하는 학문, 이 자체는 우리가 기업조직이라고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립된 하나의 사회과학이면서 경영학은 경영체의 경영활동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경영체란 쭉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가게, 기업, 정부, 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병원, 종교단체, 군대, 그리고 여기에는 이 몇 가지들은 우리가 비영리단체로 볼 수가 있죠. 포함하는 이러한 광범위한 목적의 조직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자본주의 체계하에서 경영체의 중심적 존재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우리가 기업은 결국 생산의 주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기업 내지 기업체가 주체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그 경영학은 조직을 전제로 성립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어떤 조직이라 하면 기업 조직을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경영학은 뭐냐? 사회과학이다. 그래서 결국 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해서 목표 달성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을 하고 관리하는 하나의 일관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다양한 어떤 니즈, 욕구를 일정한 수입으로 충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계획적인 어떤 활동을 우리는 경제생활이나 경제활동이라는 용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활동은 혼자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자급자족 시대, 본인이 생산해서 본인이 소비하던 이런 시대에서 오늘날과 같은 고도산업사회에서 우리가 영위하는 경제활동은 말하자면 분화되어 있는, 고도로 분화되어 있어서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생산과 유통과 소비가 되는, 우리가 통틀어서 교환경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 결국 우리가 인풋이 들어와서 아웃풋이 나가지만 그 중간에 어떤 그 변형, 생산관리를 통해서 뭔가를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풋은 경영학 연구 대상이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거다. 자, 결국 우리가 인풋을 가지고서 각 기업들이 경영을 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건데, 우리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운영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투입과 산출의 상대적 비율을 우리가 생산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에는 뭐 총생산, 노동생산성, 자본, 토지생산성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거의 기본은 결국 투입, 인풋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 5M이라고 필요한데, 사실은 이 경영학이라는 것도 유럽에서 저 미국으로 건너갔다, 또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용어상 보면 미국 친구들은 이렇게 영어의 앞자를 따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5M도 마찬가지, 노동, 원재료, 기계, 자본, 시장에 단어의 앞자 M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5M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생산의 3요소는 우리가 토지, 자본, 노동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토지는 뭐 그 뜻 자체로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땅이라고 보시고요. 자본은 이런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뭐 기계장치라든지 시설장치 같은 걸 마련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나, 또는 우리가 이제 인건비라고 할 수 있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노동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드는 사람의 노력을 통틀어서 우리가 노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결국 앞에서 얘기하는 이 생산성을 측정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뭐냐, 이 5M과 생산의 3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생산성이란 부의 투입량과 산출량의 비율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생산성에는 노동 생산성, 자본 생산성, 토지 생산성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노동 생산성인데,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을 의미를 하는데, 부가가치를 종업원수로 나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산출은 부가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뭐 계량적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노동, 토지, 자본, 기업활동 등 우리가 생산 과정에서 인풋된 요소들에 대한 어떤 보수의 합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임금이라든지 지대, 이자, 이윤 등의 형태로 분배가 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생산된 생산물의 총 가치 전체를 그 기간에 이루어진 생산 활동만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생산물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중간 생산물이나 생산물의 어떤 가치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 설비의 소모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포함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 부가가치는 총 산출에서 중간 소비와 자본재의 어떤 감가상각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출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측정하는 방법은 생산액에서 생산재 사용액을 차감한다. 그래서 우리가 차감법이라고 합니다. 생산에 참여한 각 생산 요소의 부가가치가 분배가 된다는 이런 점을 토대로 해서 각종 요소 소득을 합계하는, 우리가 이걸 이제 가산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측정된 어떤 순가치를 부가가치 또는 순생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별 기업의 부가가치를 산업별로 집계해서 우리가 산업별 승생산, 국민 경제 규모로 집계해서 국민 승생산이 도출이 되는 거죠. 결국 부가가치는 얘기한 이러한 이자나 지대, 이윤, 임금 등이 분배되기 때문에 이런 개별 기업 단계에서는 소득 분배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